한성시의 가을은 유난히 쓸쓸했다. 오래된 건물들이 늘어선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면 시간의 무게에 짓눌린 듯한 적막함이 느껴졌다. 이곳은 내가 태어나 자란 곳이자 내 삶이 산산조각 나버린 비극의 무대였다. 사람들은 김씨 집안을 한성미래재단을 운영하는 존경받는 명문가라 불렀지만 나에게 그 이름은 수치와 배신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의 다른 이름일 뿐이었다. 나는 김준호, 그 집안의 둘째 아들이었다. 어릴 때부터 나는 언제나 형 태우와 비교당했다. 태우 형은 완벽했다. 수려한 외모에 뛰어난 성적, 부침성 있는 성격까지. 어른들은 모두 형을 칭찬했고 형은 집안의 자랑이자 미래였다. 나는 그저 형의 완벽함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병풍 같은 존재였다. 뭘 해도 형보다 못했고 작은 실수라도 하면 내 형은 안 그랬다는 비난이 날아왔다. 부모님의 눈에는 형만이 존재했고 나는 투명인간이나 문제아 취급을 받았다. 고등학교 시절 나는 가족의 무관심과 끊임없는 비교에서 벗어나기 위해 잠시 방황했다.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거나 밤늦게 돌아다니는 정도였지만 가족에게는 그것마저 집안 망신이었다. 특히 아버지 김성철 씨는 나를 볼 때마다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어머니 박미경 씨는 차라리 나를 없는 사람 취급했다. 그럴수록 나는 더욱 움츠러들었고 스스로를 쓸모없는 인간이라 여기게 되었다. 대학 졸업 후 나는 딱히 내세울 만한 직업 없이 시간을 보냈다. 가족은 내가 가업을 잇거나 최소한 집안 명성에 걸맞은 일을 하길 바랐지만 나는 그럴 능력도 자신감도 없었다. 그저 하루하루 버텨낼 뿐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저 가족에게 짐이 되는 존재일 뿐, 내 삶이 형의 손에 의해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사건이 터진 건 늦가을, 재단에서 운영하는 계좌에서 거액의 자금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부터였다. 한성미래재단은 지역사회의 장학금과 자선사업을 펼치는 곳으로 김씨 집안의 명성과 직결되어 있었다. 재단의 재정관리는 주로 아버지와 형 태호가 맡고 있었다. 사건 발생 직후 집안은 발칵 뒤집혔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고 언론에서도 이 사건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나는 당시 한성시 외곽의 낡은 고시원에서 살고 있었다. 변변찮은 수입으로 간신히 생활비를 충당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고시원 방은 좁고 습했으며 창밖으로는 회색빛 하늘만이 보였다. 가족과는 거의 연락하지 않고 지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수화기 넘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다. 김준호, 네가 감히 이런 짓을 저질러? 당장 집으로 와. 무슨 영문인지 몰라 되물었지만 아버지는 분노에 찬 욕설만 퍼부을 뿐이었다. 불안한 마음으로 본가로 향했다. 집 대문 앞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집 안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태우 형이 모여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나를 향한 분노와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아버지는 나를 보자마자 달려들어 멱살을 잡았다. 내 놈이 감히 재단 돈에 손을 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노려보았고 태호 형은 실망했다는 듯한 표정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무슨 소리냐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필사적으로 부인했다. 하지만 그들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내게 재단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기록과 그 돈이 내 명의의 계좌로 흘러들어갔다는 은행 자료를 내밀었다. 그리고 내 계좌에서 다시 여러 차례에 걸쳐 소액으로 인출되거나 알 수 없는 계좌로 이체된 기록들도 함께였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내 계좌에 그런 거액이 들어왔을 리 없었다. 나는 늘 돈에 쪼들리며 살았으니까. 그때 태우 형이 앞으로 나섰다. 준호야, 왜 그랬니? 형한테 미리 말이라도 하지. 아무리 네가 힘들었기로서니 어떻게 재단 돈을, 아버지, 어머니, 준호가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빌면. 형은 슬픈 표정으로 나를 감싸는 척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차가운 계산이 담겨 있었다. 그제야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형이었다. 태호 형이 나를 이용한 것이다. 내 명의의 계좌로 돈을 옮기고 다시 그 돈을 빼돌렸다. 내가 금융거래에 대해 잘 모르고 늘 돈이 없는 문제아였기에 나에게 누명을 씌우기 쉬웠을 것이다. 과거 나의 작은 실수들이 역시 그럴 줄 알았다는 가족의 편견을 강화하는 증거가 되었을 터였다. 형! 아니야! 형이 꾸민 짓이잖아! 형이 내 계좌로 돈을 보냈지. 나는 절규했다.
하지만 태우 형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오히려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소리야, 준호야.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나 알고 하는 거야? 부모님은 형의 편을 들었다. 이놈이 끝까지 발뺌하는구나. 네 형이 왜 그런 짓을 해? 네가 어려울 때 도와주려고 했던 네 형이야. 나는 가족에게서 완전히 버림받았다. 그들은 내가 가문의 명성을 더럽혔다고 태우 형을 모함한다고 비난했다. 아버지는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지만 태우 형이 가문의 명예를 생각해 조용히 처리하자고 말렸다. 형은 나에게 조용히 사라져.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라고 차갑게 말했다. 나는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지독한 배신감 속에서 김씨 집안에서 쫓겨났다. 한성 씨의 차가운 밤 공기가 나를 감쌌다. 거리로 나선 나는 갈 곳이 없었다. 고시원 방으로 돌아갔지만 그곳마저 나를 짓누르는 듯했다. 며칠 밤낮을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방황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았고 모두가 나를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다. 재단 돈을 훔친 김씨 집안 문제야라는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지역사회에서 나는 완전히 매장되었다. 아는 사람들은 나를 피했고 나를 동정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절망의 끝에서 나는 죽음까지 생각했다. 한강 다리 위에 서서 차가운 강물을 내려다보기도 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억울함과 분노가 나를 붙잡았다. 이렇게 비참하게 끝낼 수는 없었다. 나는 죄가 없었다. 이 모든 것은 태호 형이 꾸민 짓이었다. 나는 반드시 내 누명을 벗고 형의 진실을 밝혀내고 말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돈도 연줄도 나를 믿어주는 사람도 없었다. 변변한 기술도 없었고 사회 경험도 부족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남는 것조차 버거운 나날이었다. 공사장 막일, 식당 설거지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몸은 힘들었지만 진실을 밝히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텼다. 몇 년이 흘렀다. 나는 한성시 외곽의 더 허름한 동네로 옮겨 작은 원룸에서 살았다. 여전히 힘들었지만 예전처럼 방황하지는 않았다. 돈을 모으고 시간을 쪼개 공부했다. 특히 컴퓨터 관련 기술에 관심을 가졌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데이터 분석, 금융거래 추적, 디지털 포렌식 등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다. 어느 날 지역 자활센터에서 진행하는 무료 컴퓨터 교육 강좌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정지훈 씨를 만났다. 그는 강좌 강사였는데 알고 보니 과거 탐사보도 기자로 활동하다가 지금은 IT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분이었다. 그는 조용하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수업이 끝난 후 나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말을 걸었다. 내 상황을 모두 이야기할 수는 없었지만 금융거래 기록을 추적하고 디지털 증거를 찾는 방법에 대해 질문했다. 정지훈 씨는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그는 내 눈빛에서 진실을 보았는지 아니면 단순히 내 절박함에 이끌렸는지 알 수 없지만 나를 돕기로 결심했다. 그는 내게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가르쳐 주었고 때로는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내게 유일한 희망이자 기댈 곳이었다. 그를 통해 나는 세상에 아직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시 인간적인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다. 정지훈 씨의 도움으로 나는 치밀하게 태호 형의 뒤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재단 관련 공개 자료, 태호 형의 과거 행적, 금융 기록 등을 끈질기게 파고들었다. 밤새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며 복잡한 숫자와 데이터 속에서 작은 단서들을 찾아냈다. 때로는 막다른 길에 부딪혀 좌절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정지훈 씨가 나를 일으켜 세워주었다. 조사 과정에서 나는 태호 형의 또 다른 면모를 알게 되었다. 겉으로는 완벽한 황금 자녀였지만 그는 개인적인 투자에서 큰 손실을 보고 있었다. 재단 자금에 손을 댄 것은 그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사실이 밝혀질 경우 자신의 완벽한 이미지가 깨지고 부모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될까봐 두려워 나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었다. 그의 범죄는 탐욕뿐만 아니라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과 체면 유지가 만들어낸 비극이었다. 가족들은 여전히 이 사건을 쉬쉬하며 덮으려 했다. 재단은 잠시 운영에 차질을 빚었지만 태호 형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며 여전히 존경받는 인물 행세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은 나의 분노를 더욱 키웠다. 나는 반드시 그 가면을 벗겨내고 진실을 만천하에 드러내겠다고 다짐했다.
수년간의 집요한 추적 끝에 나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했다. 태우 형이 증거를 조작하는 데 사용했던 프로그램의 흔적, 돈이 흘러들어간 은닉 계좌의 기록, 그리고 태우 형의 범죄를 어렴풋이 알고 있던 재단 관계자의 증언까지. 이제 남은 것은 진실을 공개적으로 폭로하는 일뿐이었다. 정지훈 씨와 상의한 끝에 우리는 재단의 연례 보고의 날을 디데이로 정했다. 그날은 김 씨 집안의 주요 인사들과 지역 사회 명사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였다. 진실을 밝히기에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었다. 긴장감과 함께 복수심이 끌어올랐다. 지난 몇 년간의 고통과 억울함, 외로움이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 재단 연례 보고의 날 아침, 한성시의 하늘은 맑았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검은 정장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섰다. 낡은 고시원에서 살던 초라한 모습은 사라지고 단단하게 여윈 얼굴과 날카로운 눈빛의 남자가 서 있었다. 지난 8년이라는 시간은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다. 정지훈 씨와 함께 보고회장 근처에서 대기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마음은 차분했다. 우리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 증거 자료가 담긴 USB와 발표 자료, 그리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까지. 보고회장 안은 화려했다. 지역사회의 유명 인사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무대에서는 재단의 활동 보고가 이어졌다. 김성철 씨, 나의 아버지이자 재단 이사장은 흐뭇한 표정으로 좌중을 둘러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태호 형이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다. 여전히 황금 자녀의 모습 그대로였다. 그를 보는 순간 지난 세월의 억울함이 다시금 치밀어 올랐다. 보고회가 거의 끝나갈 무렵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정지훈 씨가 나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무대 앞으로 걸어 나갔다. 갑작스러운 내 등장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나에게 쏠렸다. 술렁거림이 시작되었다. 김씨 집안 사람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태우 형의 미소는 순식간에 굳어버렸다. 마이크를 잡았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준호입니다. 내 이름이 불리자 장내의 술렁거림이 더욱 커졌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성미래재단에서 발생한 자금 횡령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아버지가 소리쳤다. 저놈을 끌어내, 당장 끌어내. 경호원들이 나에게 다가오려 했지만 정지훈 씨가 미리 준비해둔 자료를 배포하며 제지했다.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8년 전 저는 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어 가족에게 버림받고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죄입니다. 진범은 바로 제 형 김태호입니다. 장내는 충격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호 형과 나를 번갈아 보았다. 태호 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네가 감히 어디서 거짓말을 짓거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황금 자녀의 평정심이 깨지는 순간이었다. 나는 준비해온 증거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이것은 형 김태호 씨가 재단 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자금이 다시 여러 개의 은닉 계좌로 분산된 내역입니다. 또한 이것은 형이 제 명의의 계좌로 돈을 옮기고 증거를 조작하는 데 사용했던 프로그램의 사용 흔적과 그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파일입니다. 명확한 증거들 앞에서 태호 형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그는 얼굴이 창백해져서 비틀거렸다. 아버지는 분노와 수치심으로 몸을 떨었고 어머니는 입을 틀어막고 울음을 터뜨렸다. 장내의 사람들은 경악했고 일부는 수군거렸다. 존경받는 명문가 김씨 집안의 추악한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태호 형에게 물었다. 왜 그랬어, 형? 왜 나한테 누명을 씌웠어? 태호 형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어깨가 들썩였다. 후회인지 아니면 들킨 것에 대한 분노인지 알 수 없었다. 경찰이 출동했고 태호 형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아버지는 나에게 달려들어 욕설을 퍼부으며 폭력을 행사하려 했지만 경호원들이 그를 막았다. 어머니는 나를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 순간에도 그들은 나에게 미안해하거나 나를 믿어주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후회하지 않았다. 그저 황금 자녀인 태우 형이 몰락하고 가문의 명성이 실추된 것에 분노할 뿐이었다. 나는 그 자리를 떠났다. 복수는 완성되었다. 나의 누명은 벗겨졌고 형은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
김씨 집안은 지역사회에서 조롱거리가 되었고 재단은 큰 타격을 입었다. 그들의 몰락을 보며 나는 지난 세월의 고통에 대해 어느 정도 해방감을 느꼈다. 하지만 예상했던 통쾌함이나 기쁨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지독한 씁쓸함과 공허함 뿐이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였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된 현실은 승리감으로 채워질 수 없는 구멍을 남겼다. 사건 이후 한성 씨는 떠들썩했다. 한성미래재단 횡령사건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언론에서 대서특필되었고 김씨 집안은 순식간에 지역사회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황금 자녀, 김태호의 위선과 그의 가족의 맹목적인 편애는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렸다. 김태호는 재판을 받고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변호인은 형량을 줄이려 노력했지만 내가 제시한 명확한 증거들 앞에서 소용없었다. 그의 불법적인 행위와 동생에게 누명을 씌운 파렴치함은 만천하에 드러났다. 아버지 김성철 씨는 직접적인 횡령에 연루되지는 않았지만 재단 운영에 대한 관리 소홀과 아들의 범죄를 덮으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 재단은 사실상 문을 닫게 되었고 김씨 집안의 명성은 땅에 떨어졌다. 그들이 그토록 중시했던 체면은 완전히 구겨졌다. 어머니 박미경 씨는 충격으로 몸져 누웠다는 소문이 들렸다. 두 분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었다. 예전에는 그들의 환심을 사려 했던 친척들과 지역 인사들도 이제는 그들을 피했다. 그들이 살던 유서 깊은 가옥에는 경매 딱지가 붙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다. 형의 아내 이서연 씨는 사건 이후 자녀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다고 한다. 그녀는 아마도 남편의 실체를 알고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그녀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더라면 어땠을까 잠시 생각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린 후였다. 나는 법적으로 누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했다. 하지만 가족관계는 완전히 파괴되었다. 부모님은 나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오히려 태호 형을 감옥에 보낸 나를 원망하거나 자신들의 불행이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마지막으로 그들을 보았을 때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나를 향한 비난과 태호 형을 향한 연민만이 가득했다.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정지훈 씨는 나의 새로운 삶의 조력자이자 친구가 되어주었다. 그는 내가 진실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고 내가 다시 세상에 발을 디딜 수 있도록 지지해 주었다. 그와 함께 조용히 술잔을 기울이며 지나온 날들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다. 그는 나의 고통과 결심을 이해해 주었다. 복수를 완성했지만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통쾌함보다는 공허함이 컸다. 가족에게서 받은 상처는 너무 깊었고 그 상처는 복수만으로는 치유되지 않았다. 황금 자녀의 몰락을 보며 일종의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그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을 되돌려주지는 않았다. 나는 한성 씨를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다. 여전히 이 도시 어딘가에서 살고 있다. 낡은 고시원이나 원룸은 아니었다. 내 힘으로 번 돈으로 얻은 작지만 깨끗한 공간이었다. 컴퓨터 관련 일을 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다. 가끔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지난 세월이 꿈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밑바닥을 헤매던 시간, 진실을 추적하던 고독한 밤들, 그리고 모든 것이 폭발했던 그 순간까지. 나는 여전히 가족과 연락하지 않는다. 그들은 나에게 죽은 존재나 다름없다. 하지만 완전히 잊을 순 없다. 그들이 나에게 가한 상처는 내 안에 깊이 새겨져 있다. 나는 완벽한 행복을 찾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과거의 그림자는 여전히 나를 따라다닌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다. 나는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섰고 나 자신의 진실을 지켜냈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강해졌다. 한성시 외곽의 언덕에 올라 도시를 내려다본다. 불빛들이 반짝이는 모습이 멀리 보인다. 저 불빛들 중 어딘가에 몰락한 김씨 집안이 있을 것이다. 그들의 불행을 보며 나는 더 이상 분노하거나 기뻐하지 않는다. 그저 업보라는 단어를 떠올릴 뿐이다. 내 삶은 계속될 것이다. 과거의 상처를 안고 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얻은 단단함을 가지고. 나는 더 이상 김씨 집안의 문제아가 아니다. 나는 김준호, 내 삶의 주인이 된 사람이다. 복수를 마친 후 나는 한동안 깊은 허무감에 시달렸다. 지난 8년간 나의 모든 에너지와 의지는 오직 진실을 밝히고 형에게 복수하는 것에 맞춰져 있었다.
목표가 사라지자 나는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뭘 해야 할지 막막했고 밤에는 잠들기 어려웠다. 승리감 대신 찾아온 공허함은 나를 짓눌렀다. 정지훈 씨는 그런 나를 묵묵히 지켜봐 주었다. 그는 나에게 어떤 조언도 강요하지 않았다. 그저 필요할 때 곁에 있어 주었고 함께 식사를 하거나 조용히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다. 그의 존재는 나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세상에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었다. 나는 정지훈 씨의 도움으로 배운 기술을 활용하여 작은 IT 관련 회사에 취직했다. 처음에는 단순 업무부터 시작했지만 데이터 분석과 추적 능력 덕분에 빠르게 인정받았다. 내 일에 몰두하면서 조금씩 허무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일은 나에게 새로운 목표와 성취감을 주었다.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물론 과거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가끔씩 불쑥불쑥 그때의 기억들이 떠올랐다. 가족에게 버림받던 날의 충격, 고시원 방의 차가운 공기,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특히 밤에는 악몽을 꾸기도 했다. 꿈속에서 나는 여전히 누명을 쓴 채 가족에게 쫓기는 신세였다. 하지만 깨어나면 더 이상 그 악몽이 현실이 아니라는 것에 안도했다. 가족들에 대한 소식은 간간히 들려왔다. 한성 씨가 좁은 동네이다 보니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려웠다. 김 씨 집안은 재단 사건 이후 지역사회에서 완전히 발을 끊었다고 한다. 아버지 김성철 씨는 건강이 나빠졌다는 소문도 들렸다. 어머니 박미경 씨는 여전히 태우 형 걱정만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나에게 한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후회도 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저 불효자식인 나 때문에 착한 아들 태호가 감옥에 갔고 집안이 망했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그들의 불행에 대해 나는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으려 노력했다. 동정심도 기쁨도 느끼고 싶지 않았다. 그저 그들이 자신들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마땅히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겪었던 고통에 비하면 그들이 겪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어느 날 우연히 길에서 형의 아내였던 이서연 씨를 마주쳤다.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있었다. 예전보다 훨씬 지쳐 보였고 얼굴에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고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결국 나에게 다가왔다. 준호 씨.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냅니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태우 씨는 면회도 잘 안 돼요. 아이들이 아빠를 보고 싶어 하는데. 나는 그녀의 말에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태우 형이 겪는 고통은 그가 자초한 일이었다. 저희 정말 힘들어요. 집도 처분하고 살 길이 막막해요. 나는 그녀의 절박함이 느껴졌지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았다. 그녀 역시 태우 형의 아내로서 그가 누렸던 부와 명성, 그리고 나에게 누명을 씌웠을 때의 침묵을 함께 누렸던 사람이었다. 제가 도와드릴 일은 없습니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나에게 애원했다. 알아요. 저희가 준호 씨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하지만 아이들은 죄가 없잖아요. 제발 태우 씨 면회라도 좀. 저는 더 이상 그쪽 가족과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쪽 가족은 저에게 죽은 존재나 다름없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엄마의 옷자락만 잡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지나쳐 걸어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마음 한구석이 조금 불편했지만 후회는 없었다. 나는 이제 과거의 상처와 화해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상처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그 상처를 받아들이고 그 위에서 새로운 삶을 쌓아 올리는 것이다. 내가 겪었던 고통은 나를 파괴할 뻔했지만 동시에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나는 더 이상 가족의 인정이나 사랑에 목매지 않는다. 나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며 살아간다. 한성 씨의 가을은 여전히 쓸쓸했지만 이제는 그 쓸쓸함 속에서도 희미한 희망을 볼 수 있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나를 믿어주는 정지훈 씨가 있었고 내가 스스로 일군 삶이 있었다. 과거의 그림자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것이 내 미래를 가로막지는 못할 것이다. 나는 김준호, 배신당하고 버림받았지만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 일어선 사람. 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앞으로 나아갈 나의 삶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시간은 흘러 계절이 몇 번 바뀌었다. 태호 형은 감옥에서 복역 중이었고 김씨 집안의 몰락은 기정사실이 되었다. 한성밀의 재단은 완전히 폐쇄되었고 그들이 살던 유서 깊은 가옥은 결국 경매로 넘어갔다. 지역사회에선 더 이상 김씨 집안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지 않았다.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조용해졌다. 나는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조금씩 더 나은 환경에서 살게 되었다. 낡은 원룸을 벗어나 아담한 오피스텔로 이사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성시의 풍경은 여전히 익숙했지만 이제는 그 풍경 속에서 과거의 고통보다는 현재의 평온함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었다. 정지훈 씨와는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그는 나에게 일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때로는 함께 등산을 가거나 낚시를 하며 자연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기도 했다. 그는 나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었지만 나를 동정하거나 특별하게 대하지 않았다. 그저 한 사람 대 한 사람으로서 나를 존중하고 지지해 주었다. 그의 존재는 나에게 가족이라는 이름 외에 다른 형태의 신뢰와 유대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가족에 대한 소식은 이제 거의 들리지 않았다. 부모님은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성시를 떠나 외곽의 작은 마을로 이사했다는 소문만 무성했다. 더 이상 그들의 삶에 대해 궁금하지도 않았다. 그들이 나에게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아팠지만 분노나 원망보다는 체념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그들은 나에게 가족이 아니었다. 그저 나를 버리고 상처 준 사람들이었다. 문득 내가 처음 형에게 누명을 썼을 때 가족 중 단 한 명이라도 나를 믿고 비밀리에 도왔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원본 이야기의 삼촌처럼 가족 중 누군가가 나를 믿고 몰래 도와주었다면 나의 고통과 고립은 덜했을까?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 조금은 더 수월했을까? 하지만 이내 그런 생각은 부질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만약 누군가 나를 도왔다면 그 사람 역시 김씨 집안의 독성적인 구조 속에서 큰 위험을 감수해야 했을 것이다. 어쩌면 그 사람마저 나를 도왔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버림받았을지도 모른다. 김씨 집안은 자신들의 체면과 태호 형의 완벽한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진실도 외면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진실을 지키려는 시도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용기를 내지 못했을 것이다. 결국 나는 혼자였다. 그리고 혼자 힘으로 일어섰다.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잔인한 시련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큰 성장의 기회였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나 자신의 힘으로 진실을 파헤치고 삶을 재건했다. 그 과정에서 나는 나 자신의 강인함과 끈기를 발견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잊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것은 마치 몸에 생긴 흉터처럼 때때로 가렵고 아팠다. 특히 가족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혹은 행복해 보이는 가족들을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시큰거렸다. 하지만 나는 그 상처를 부정하지 않았다. 그것 또한 나의 일부였다. 그 상처 덕분에 나는 세상의 차가움을 알았고 인간관계의 이면을 보았으며 나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의 가치를 외부의 인정이나 가족의 사랑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만들어가는 삶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가끔 한성시의 오래된 골목길을 걷는다. 예전에는 그 길이 나에게 수치심과 고통을 상기시키는 장소였지만 이제는 다르다. 그 길은 내가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했던 곳이자 내가 진실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던 곳이다. 그 길을 걸을 때마다 나는 내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깨닫는다. 나의 복수는 끝났다. 형은 죗값을 치르고 있고 가족은 몰락했다. 나는 누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했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아직 멀었다. 그것은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었다.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스스로에게 말한다. 괜찮아. 너는 잘하고 있어.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이자 현재의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었다. 나는 이제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갈 것이다. 과거의 상처를 안고 하지만 그 상처를 동력 삼아. 나는 더 이상 김씨 집안의 둘째 아들이 아니다. 나는 김준호. 나만의 이름으로 나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렀고 나의 삶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회사에서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인정받는 직원으로 성장했다. 정지훈 씨와는 때때로 만나 함께 식사하거나 차를 마시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여전히 나에게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어느 날 정지훈 씨가 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호 씨, 혹시 가족들 소식은 더 없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완전히 연락 끊고 지냅니다. 궁금하지도 않고요. 정지훈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한성시 외곽에서 작은 병원을 운영하는 분이 계신데 얼마 전에 김성철 씨 부부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많이 쇠약해지신 것 같다고. 특히 김성철 씨는 건강이 많이 안 좋아 보이셨대요. 혹시 만나볼 생각은 없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없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지훈 씨는 더 이상 권하지 않았다. 그는 나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다. 나는 부모님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그들이 쇠약해졌든 힘들어하든 나에게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그들이 나에게 했던 짓을 생각하면 동정심 따위는 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이 겪는 고통이 내가 겪었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이란 참 이상했다. 분명 그들에 대한 감정은 증오나 원망이 아닌 체념에 가까웠는데 정지훈 씨에게서 그들의 소식을 들은 후 며칠 동안 마음이 불편했다. 잠자리에 들면 부모님의 늙고 지친 얼굴이 떠올랐다. 나를 비난하고 쫓아내던 그때의 모습이 아니라 힘없이 쇠약해진 모습이었다. 그것은 연민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었다. 아마도 가족이라는 이름이 주는 마지막 잔재 같은 것이었을까. 나는 그 감정을 애써 외면했다. 나는 그들에게 아무런 빚도 의무도 없었다. 그들은 나를 버렸고 나는 스스로 일어섰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회사 업무에 집중하고 주말에는 정지훈 씨와 함께 보내거나 혼자 시간을 보내며 마음을 다스렸다. 서점에 가서 책을 읽고 조용한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다. 내가 그토록 바라왔던 가족이라는 이름의 굴레에서 벗어나 나 스스로 만들어낸 삶이었다. 몇 달 후 나는 회사 일 때문에 한성시 외곽의 한 마을에 갈 일이 생겼다. 정지훈 씨가 부모님을 보았다고 했던 그 마을 근처였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나는 무언가에 홀린 듯 그 마을로 발걸음을 옮겼다. 작고 조용한 마을이었다. 오래된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길가에는 작은 텃밭들이 보였다. 나는 천천히 마을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저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들의 몰락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싶은 충동 같은 것이었다. 마을 회관 근처를 지나는데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다. 허리가 구부정하고 걸음걸이가 느린 노인이었다. 아버지였다. 김성철 씨. 그는 작은 손수레에 폐지를 싣고 힘겹게 언덕을 오르고 있었다. 예전에 위풍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얼굴은 주름투성이었고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다. 나는 숨어서 그를 지켜보았다. 아버지의 쇠약해진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그가 폐지를 줍는 모습은 존경받는 명문가의 이사장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었다. 그의 옆에는 어머니 박미경 씨가 힘없이 걸어가고 있었다. 어머니 역시 많이 늙고 지쳐 보였다. 두 분은 서로에게 기대어 힘겹게 걸음을 옮겼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움직일 수 없었다. 분노나 증오심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낯선 감정들이 뒤섞여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내가 알던 무섭고 냉정한 부모님이 아니었다. 그저 삶에 지쳐 쇠약해진 노인들이었다. 그들의 몰락은 내가 원했던 것이었다.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싶었다. 하지만 막상 그 모습을 보니 예상했던 만족감이 아니라 깊은 슬픔 같은 것이 밀려왔다. 그것은 그들에 대한 연민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이 파괴된 것 자체에 대한 슬픔이었다. 내가 그토록 바랐던 복수가 결국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에 대한 씁쓸함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다가갈 이유도 용기도 없었다. 그들은 여전히 나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나는 여전히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다. 우리는 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었다. 나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다. 마을을 벗어나 한성시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흐릿했다. 눈물이 고인 것은 아니었다. 그저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아팠기 때문이었다.
나는 복수를 통해 정의를 실현했지만 가족을 잃었다. 아니, 애초에 나에게는 제대로 된 가족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황금 자녀와 문제아라는 틀 속에서 나는 단 한 번도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사랑받지 못했다. 버스는 한성시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달렸다. 창밖 풍경은 빠르게 지나갔지만 내 마음속 풍경은 여전히 그 작은 마을에 멈춰 있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쇠약해진 뒷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 모습은 내가 수년 동안 상상하고 때로는 갈망했던 몰락의 형태였지만 막상 마주하니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만 남겼다. 한성시에 도착해서도 나는 곧바로 집으로 가지 못했다. 정지훈 씨에게 연락하여 그의 작업실로 향했다. 작업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아 무언가에 몰두하고 있었다. 내가 들어서는 소리에 고개를 들고는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나를 맞았다. 어쩐 일이에요? 일찍 왔네. 나는 그의 앞에 앉아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내 얼굴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하던 일을 멈추고 나에게 집중했다. 무슨 일 있어요? 안색이 안 좋은데.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오늘 마을에서 부모님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들의 쇠약해진 모습과 내가 느꼈던 복잡한 감정까지. 정지훈 씨는 나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는 중간에 어떤 판단이나 조언도 섞지 않았다. 그저 내가 내 감정을 모두 쏟아낼 수 있도록 기다려주었다. 이야기가 끝난 후 그는 나에게 따뜻한 차를 내밀었다. 힘들었겠네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제가 원했던 모습이었는데 막상 보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 건지.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정지훈 씨가 말했다. 그냥 준호 씨가 느끼는 감정일 뿐이죠. 복수라는 게 항상 통쾌한 결말만 가져다 주는 건 아니니까요. 저는 그들이 고통받는 걸 보고 싶었어요. 제가 겪었던 만큼은 아니더라도 봤잖아요. 그들도 고통받고 있다는 걸. 하지만 그게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그게 준호 씨가 인간이라는 증거겠죠. 정지훈 씨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들도 준호 씨에게 상처를 줬지만 한때는 부모였으니까 그 관계의 끈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일 수도 있고요. 나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른다. 내가 그토록 부정하고 싶었던 가족이라는 이름의 끈이 내 안에 아직 완전히 끊어지지 않고 남아 있었을지도.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정지훈 씨가 물었다.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살아야겠죠. 과거의 상처를 안고. 그 상처가 준호 씨를 여기까지 오게 만든 힘이기도 하잖아요. 상처를 지우려고 하지 마요. 그냥 받아들이고 그 위에서 더 단단해지면 됩니다. 정지훈 씨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격려가 담겨 있었다. 나는 정지훈 씨의 작업실을 나서면서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내 복잡한 감정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이해받았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다. 정지훈 씨는 나에게 가족을 대신할 수는 없었지만 나에게 필요한 순간에 곁을 지켜주는 소중한 존재였다. 나는 그날 이후로 부모님이 살고 있는 마을에 다시 가지 않았다. 그들의 삶에 대해 더 이상 알아보려 하지도 않았다. 그들의 몰락은 끝났고 나의 복수도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나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일뿐이었다. 회사 생활은 계속 순조로웠다. 나는 일에 몰두하며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려 노력했다. 데이터 분석 능력은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었고 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었고 더 이상 돈 때문에 허덕이지 않아도 되었다. 그것은 나에게 큰 해방감을 주었다. 가끔씩 한성시의 오래된 거리를 걷다가 예전 김씨 집안 사람들과 마주칠 때도 있었다. 그들은 나를 보고 당황하거나 애써 외면했다. 나 또한 그들에게 어떤 미련도 남지 않았다. 그들은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태호 형에 대한 생각도 희미해졌다. 그의 범죄는 그가 치러야 할 대가였고 나는 그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 그가 감옥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았다. 나의 삶은 이제 과거로부터 독립된 새로운 궤도에 올라섰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굴레는 끊어졌고 나는 자유로워졌다. 물론 그 자유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것이었다. 깊은 상처와 외로움, 그리고 복잡한 감정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만약 그때 진실을 밝히지 않고 침묵했더라면 나는 평생 재단 돈을 훔친 문제아라는 오명 속에서 숨어 살았을 것이다. 스스로를 증명하고 진실을 밝히기로 한 나의 결정은 나를 파멸에서 구원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준 유일한 길이었다. 나는 이제 과거의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그것은 나를 아프게도 하지만 동시에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상기시켜준다. 나는 더 이상 약하지 않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나 자신의 힘으로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 한성시의 하늘은 여전히 넓고 푸르다. 그 하늘 아래 나는 과거의 그림자를 딛고 단단하게 서 있다. 나의 이야기는 끝났다. 그리고 나의 삶은 계속된다. 나의 삶은 겉보기에는 평온했다. 안정적인 직장, 나를 지지해주는 몇 안 되는 사람들, 그리고 과거의 그림자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난 일상. 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는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과 씁쓸함이 남아있었다. 복수를 통해 얻은 정의는 내 상처를 완전히 치유해주지 못했다. 특히 가족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나에게 민감한 단어였다. TV에서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볼 때마다 혹은 길을 걷다가 다정한 부모와 자녀의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시큰거렸다. 나에게는 그런 평범한 행복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때때로 나를 괴롭혔다. 정지훈 씨는 나의 그런 모습을 눈치챈 듯했다. 그는 나에게 강요하지 않았지만 때때로 가족이라는 주제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다. 그는 가족 관계의 복잡성과 상처의 치유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의 이야기는 나에게 많은 위안과 깨달음을 주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아요. 정지훈 씨가 어느 날 말했다. 하지만 그 상처가 더 이상 준호 씨를 지배하게 두지 않을 수는 있죠.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죠? 내가 물었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 상처도 준호 씨의 일부라는 걸.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준호 씨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그의 말대로 하려고 노력했다.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떠오를 때마다 그것을 애써 밀어내기보다 그 감정을 느끼고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버텼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밑바닥에서 홀로 발버둥쳤던 날들, 밤새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며 증거를 찾았던 시간들, 그리고 가족 앞에서 당당하게 진실을 폭로했던 순간까지. 그 모든 순간들이 나를 만들었다. 나는 더 이상 가족에게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 나 자신의 가치는 이미 내가 스스로 일군 삶 속에서 충분히 증명되었다. 나는 더 이상 황금 자녀와 비교당하며 자존감을 깎아내릴 필요도 없었다. 나는 나 자체로 충분했다. 태호 형이 출소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몇 년 후였다. 형량을 다 채우지는 않았고 모범수 감형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아내 이서연 씨가 면회를 자주 가고 노력했다는 이야기도 함께였다. 나는 형이 출소했다는 소식에도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않았다. 그가 감옥에서 어떤 시간을 보냈든 진심으로 뉘우쳤든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나의 삶에서 완전히 지워진 존재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형이 출소한 후 며칠 동안 마음이 뒤숭숭했다. 길을 걷다가도 혹시 마주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주변을 살피게 되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감 같은 것이었다. 결국 우리는 마주치지 않았다. 한성 씨가 아무리 좁다고 해도 각자의 삶의 궤도가 완전히 달라진 우리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형은 아마도 한성 씨를 떠나 다른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 것이다. 그의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나는 더 이상 김 씨 집안의 소식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지 않았다. 그들도 나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제 완전히 남이었다. 피를 나눈 가족이었지만 그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파괴되었다. 나는 가끔씩 한성미래재단이 있던 자리를 지나친다. 이제는 다른 건물이 들어서 있거나 텅 빈 부지로 남아있었다. 그곳을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한때 그곳은 김씨 집안의 명성과 부를 상징하는 곳이었고 나의 불행이 시작된 곳이기도 했다. 이제 그곳은 과거의 유적처럼 남아있었다. 나의 삶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았다. 과거의 상처는 내 안에 남아있지만 그것이 내 발목을 잡지는 못했다. 오히려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는 동력이 되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상처는 깊고 오래갔다. 하지만 나는 그 상처 속에서 나 자신의 길을 찾았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 아래 숨어 지내거나 누군가에게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나 자신으로 충분했다. 한성시의 밤하늘은 별들로 가득했다. 그 별들처럼 나의 삶도 언젠가는 빛날 수 있을까? 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희생양이 아니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었다. 나는 김준호. 과거의 고통을 딛고 나만의 힘으로 일어선 사람. 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된다. 앞으로의 삶은 내가 스스로 써내려갈 페이지들로 채워질 것이다. 나의 삶은 계속되었다. 회사는 더욱 번창했고 나는 팀장으로 승진하여 더 큰 책임을 맡게 되었다. 정지훈 씨와는 여전히 연락하며 지냈지만 각자의 일상으로 인해 자주 만나지는 못했다. 그는 여전히 나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친구였다. 어느 날 회사 일로 지방 출장을 가게 되었다. 출장지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나는 문득 부모님이 살고 있다는 외곽의 작은 마을이 떠올랐다. 충동적으로 버스 노선을 변경했다. 그들을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은 아니었다. 그저 그 마을의 공기가 궁금했고 내가 그들을 다시 마주했을 때 어떤 감정을 느낄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이었다. 나는 천천히 마을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예전에 보았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힘겹게 폐지를 줍던 그 모습. 마을 어귀에 있는 작은 슈퍼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슈퍼 안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였다. 어머니 박미경 씨가 슈퍼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슈퍼 앞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어머니는 예전보다 훨씬 왜소해 보였고 목소리에는 기운이 없었다. 슈퍼 주인과 이야기를 마친 어머니가 밖으로 나왔다. 손에는 작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지 못하고 천천히 걸어갔다. 나는 숨어서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불안정했고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 같았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다가가야 할까? 아니, 다가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사과를 받을 수 있을까? 용서를 해줄 수 있을까? 그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 사이의 골은 너무 깊었다. 어머니가 골목길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다. 나는 조용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마음속에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분노도 슬픔도 연민도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이 끝났다는 체념만이 남아있었다. 나는 그 마을에서 더 이상 머물지 않았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내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았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밑바닥을 헤매던 시간,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날들, 그리고 복수를 완성했던 순간까지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살지 않는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지만 그것은 나를 아프게 하는 대신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나는 그 상처를 통해 세상의 냉혹함을 배웠고 인간의 이면을 보았으며 나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법을 깨달았다. 나에게 가족은 더 이상 의미 없는 단어가 되었다. 피를 나눈 관계였지만 그들은 나에게 상처와 배신만을 남겼다. 하지만 나는 그 상처 속에서 나 자신의 길을 찾았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인정이나 사랑에 목매지 않는다. 나 자신의 힘으로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 한성시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나는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나의 삶도 저 풍경처럼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과거의 그림자는 더 이상 나를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나는 김준호, 배신당하고 버림받았지만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 일어선 사람. 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앞으로의 삶은 내가 스스로 써 내려갈 페이지들로 채워질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복수를 꿈꾸지 않는다. 복수는 이미 끝났다. 형은 죗값을 치렀고 가족은 몰락했다. 나는 나의 누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제 남은 것은 나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일이다. 과거의 상처를 안고 하지만 그 상처를 동력 삼아. 나는 더 이상 김씨 집안의 둘째 아들이 아니다. 나는 김준호. 나만의 이름으로 나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한성시의 밤하늘은 여전히 넓고 푸르다. 그 하늘 아래 나는 과거의 그림자를 딛고 단단하게 서 있다. 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된다. 앞으로의 삶은 내가 스스로 써내려갈 페이지들로 채워질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복수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
복수는 나에게 정의를 가져다 주었지만 평화를 가져다 주지는 못했다. 평화는 내 안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었다.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스스로에게 말한다. 괜찮아, 너는 잘하고 있어.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이자 현재의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었다. 나는 이제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갈 것이다. 과거의 상처를 안고 하지만 그 상처를 동력 삼아. 나는 더 이상 김씨 집안의 문제아가 아니다. 나는 김준호. 나만의 이름으로 나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한성시의 가을은 여전히 쓸쓸했지만 이제는 그 쓸쓸함 속에서도 희미한 희망을 볼 수 있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나를 믿어주는 정지훈 씨가 있었고 내가 스스로 일군 삶이 있었다. 과거의 그림자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것이 내 미래를 가로막지는 못할 것이다. 나는 김준호. 배신당하고 버림받았지만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 일어선 사람. 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앞으로 나아갈 나의 삶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나의 삶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다. 회사에서의 성공은 나에게 경제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인정까지 가져다 주었다. 더 이상 과거에 초라했던 나는 없었다. 나는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 정지훈 씨는 나의 성장을 보며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다. 그는 나에게 단순한 조력자를 넘어선 정신적인 지주였다. 가족에 대한 생각은 이제 거의 하지 않았다. 그들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든 나에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내 마음속에서 완전히 지워진 존재들이었다. 가끔씩 문득 떠오르는 과거의 기억들은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저 지나간 시간의 한 조각일 뿐이었다. 상처는 아물었고 그 자리에 단단한 흉터가 남았다. 그 흉터는 내가 살아온 길을 증명하는 훈장과도 같았다. 나는 한성시를 떠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이곳은 내가 밑바닥을 경험했고